자, 카메라 켜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텐션업을 한번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지금 부동산 경기는 많이 다운돼 있는 거네요. 지금 거의 바닥된 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슬퍼하고 있는데 전세 잘 빼고 계세요? 지금 너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가볍게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숫자로. 저는 이제 매달 거의 뭐 전세를 맞춰야 되는 그죠.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쵸. 최근에 이제 한 6개 정도였다가 이야. 그나마 3개로 줄여졌다가 아우, 네. 네. 다시 또 이제 하나가 또 추가될 이제 한 4개 정도 맞추면 됩니다. 혹시 뭐 내년에도 몇 개 추가될 것도 있죠? 내년은 내년도에 한번 생각을. 내년 1, 2월까지 해서 1, 2월 4개? 그냥. 예. 어떡해요? 저는 이제 한 개, 중랑구 네. 방 2개 빌라인데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을 그 반대인 텐션을 갖고 그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똑같이 텐션을 낮게 갖고 있으면 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텐션을 높인 다음에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 요 밑에는 텐션이 올랐는데 네. 위는 울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힘내시고요. 네. 이제 이 힘든 시장 상황에서 3가지 우리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좀 나뉘게 되더라고요. 다 똑같이 다 힘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신기하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안 맞춰지는 이유가 가장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이미 맞추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안부 전화, 네, 나 잘 지낸다, 라오님, 네. 잘 지내시는지 오히려 물어보시고 목소리가 되게 밝습니다. 왜냐? 최근에 이제 다 전세를 갱신했거나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또 네, 뭐가 안에 이제 뭔가 금리 이제 변동이나 또, 네. 다른 요소들이 매매가가 바로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어려운 게 전세에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정말 지금 거의 바닥 정점에 저점에 이르다 보니까 2년 뒤에는 이 저점보다 더 회복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그때 현재 상황을 많이 반영되고 회복될 때는 더 빠르게 회복되는 시장이 전세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만 한다면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걱정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유형 걱정이 없다. 전세를 맞춘 사람이 한해서. 네. 두 번째 유형 너무 어려워합니다. 지금 당장 저처럼 4개가 남아있는. 저야 좀 이렇게 양이 많은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1개 내지 2개를 맞추는 데 있어서 네. 뭐 한 2, 3천 정도 아니면 5천 이하로 조정되신 분들은 5천만 원 전후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네네. 근데 이제 특정 지역 물량 폭탄이 이루어지거나 네. 안 그래도 어려운 판국에 공급 폭탄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세가가 싼 거와 상관없이 아예 그냥 전세 수요가 없어지네. 네, 수요가 거의 제로화. 공급이 너무 들어오질 많은. 않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의 한 1억 전후가 마련해야 되는. 이게 자금 유통이 상황. 되면 다행인데 네. 업을 만져본 적도 없어가지고 잠깐 왔다가 이체되는 거 빼고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임차인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 날짜가 도래를 했어요. 그 다음 과정은 뭔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업자 대출도 있고요. 사업자 대출. 네, 뭐 전세 자금, 뭐 퇴거 대출. 그리고 뭐 이제 또 대출 완화가 조금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뭐 규제 지역 좀 많이 다 풀려서 맞아. 좀 풀렸죠. 비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돼서 대출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예 안 되던 다주택자분들도 뭐 일부 조금 완화 지역은 대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건 또 각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야 되긴 하지만 네네. 또 이제 뭐 제2, 3금융권 좀 이제 이자가 조금 비싼 데는 뭐 후순위 대출로 해서 뭐 추가 대출 뭐 기존 뭐 담보 대출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더 세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방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수요가 조금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전세가를 좀 낮춰서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뭐 한 2개월, 3개월 뭐 단기적인 그런 고금리를 사용해도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내어드리고 네. 당연히 그분 이사 가셔야 되니까 이게 장기화 되면 어쨌든 뭐 이제 그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10에서 15% 정도 되는 중금리는 그렇습니까? 그럼 고금리가 그쵸. 내가 필요한 돈이 한 2, 3억이 3억 된다. 전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목돈이 사라지네. 한 3개월 전후까지만 가능하면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장기화 한 6개월 이상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텐데 그래도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개인적인 자금 또 가까운 분들 100%가 서로 신뢰되신 분들 한해서 융통을 시킬 지인 수 사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수 특정의 한 몇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세 번째 유형은 실제로 제 지인부터
또 지금 몇 분 또 다른 분한테 또 연락을 받아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총알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공부까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내 자본금은 오. 현재 1억을 갖고 있는데 매달 몇백만 원씩 뭐 저축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좀 공략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분들은 그러면 투자 열풍이 불었던 네. 2, 3년간에 그분들은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도 그- 총알이 남아 있으셨던 건지 어떤 상황인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이 한 채 있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꼼짝달싹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기다렸던 예, 분들이네요. 실거주 하시는 네. 분들 위주로 뭔가 이렇게 그래도 고기 맛을 음. 맛보신 분들,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 실거주 하셨던 분들, 지금 떨어져도 하락해도 전혀 타격이 없고 오히려 상승한. 하락장을 기다렸던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너무 내용이 하락하다 있으시구나. 보니까 슬슬 움직이시는 거네요. 예, 어느 정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특정 지역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5억짜리가 4억에 나왔는데 지금 사도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이제 또 강남권에 진입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25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한 20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얼마에 사면 또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은 지금 어떻게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네. 이 상황을 좀 이게 파도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면 봐봐요, 이제 상승할 때는요, 네. 막 처음에는 강남권을 위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파장이 커져서 주변은 같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상승할 때 서울 수도권이 이제 너도 나도 다 상승을 해버려요. 상승할 때 어느 지역은 특정 수요가 몰려서 그 해당 가치보다 더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급지가 자기보다 상급지를 더 넘어선 그런 지역이 나타나요. 상승할 때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도 나도 막 상승하니까 이게 각 지역별로 균형 있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막 상승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짧게 나눠서 보면 이제 라운님이 평단가를 네, 하시는 정확하게 이제 네. 그 각 지역별로 그 해당 시점마다 현재 시점마다 이제 갖는 그 가치를 정확히 이제 선실적인 평가를 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높이를 한 번에 맞추지 못하고 서로 들쭉날쭉 하니까 저평가 지역을 찾을 수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하락할 때도 이제 서로 이제 수요가 완전히 끊기는 수요, 투자 수요만 많이 몰렸던 지역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특히 뭐 GTS 관련 그렇죠. 특정 너무 지역이었다든가, 급등, 네. 예, 뭐 안양이나 아니면 대규모 신도시 신축 대단지가 바람이 부는 경우, 뭐 그다음에 한창 또 인천이 싸다고 해서 인천이 불바다가 됐었잖아요. 불마켓. 뭔가 그게 약간 뭐 풍선 효과였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이 황소처럼 막 이렇게 뿌리 난 이 불. 네, 근데 마이크 어디 쓰세요? 지금? 마이크. 마이크나 녹음이 안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네, 불처럼 타올랐죠. 그 황소장이었죠. 막 올라가는 그 상승장. 근데 이제 다 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천이 많이 또 하락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인천에 지금 빌라 네. 구형 주택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워낙 싸게 네, 완전 아닙니다. 네. 초저가에 사가지고 그냥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월세요? 오히려. 네, 워낙 싸게 사가지고 한 5천만 원대에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한 8천만 원대? 네, 월세 수익률이 거의 한 15%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전세로 이제 돌려서 그 전세금으로 다른 데서 이제 좀 하락한 부분을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무슨 상황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유행은 전세를 다 해결하신 분, 그리고 예. 마음 편안하신 분, 이제 2년의 여유가 있으신 분, 네. 그 안에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 유행은 이제 저같이 이제 뭐 전세를 빼야 되는 입장. 네. 예, 그리고 또 그 금액이 뭐 역전세 현상 때문에 돈을 오히려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거나 대출을 해야 되는 분들, 뭐 많게는 억대까지 이런 분들. 세 번째 유행은 이제 때를 기다리신 분들, 총알을 네.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고요. 네. 두 번째 분들이 이제 가장 네.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네. 첫 번째 네. 전세를 최대한 빼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시세에 맞추겠다고 예전 2년 전보다 올려서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지금 중랑구 빌라 최저가인 거를 매일 체크를 하니까 심지어 이제 보증보험이 또 빌라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140%로 또 좀 다운이 하향이 되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또 깡통 전세 이게 이슈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보증보험 맞춰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비등한 가격이 되더라고요. 새로 올려받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 똑같은 빌라예요. 근데 저보다 아래층인데 거의 3천 높게 또 책정을 해서 또 매물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대처 방안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네. 예를 들어서 뭐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이제 버텨본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2, 3천 더 올려받겠다라는 그런 분들의 매물이 제가 봤을 때는 7, 80%예요. 원래 이제 전월세에서 제가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만 한 게 아니라 그쵸. 단독주택 빌라 네네네. 주상복합, 상가주택 네.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2015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 수요하고 아파트 수요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때 빌라 수요는 그나마 조금 덜 충격적이에요. 덜. 여파가 좀 약간 작다. 좀 덜하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맞춰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아파트를 거주의 대상으로 하는 층하고 빌라를 거주의 대상으로 하는 층하고 조금의 갭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작은 면에서나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별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파트 전월세만 찾아보시고 절대 빌라 전월세 찾아보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빌라 전월세만 찾는 분들은 아파트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도 아파트 들어갈 생각 안 해요.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은 아예 그래서 빌라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좀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제 또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 이제 집주인분들은 또 반면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약간 좀 민첩하지 못하세요. 그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파트 집주인분들이 이제 대응력이 빠르시고 빌라나 상가주택, 이제 단독주택 이런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정말 느립니다. 이 가격 상승도 느릴 뿐더러 반응 속도도 되게 느려요. 특성이네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원래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전세 시장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려내놓거나 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고 대응하는 그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다. 느립니다.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냥 뭐 대충 다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특성은 좀 다르다. 그분 전세를 어떻게 펴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최저가로 내놨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가장 희망적이고 금방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많이 보고 가시긴 해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도 1월인데 그거는 뭐 별로 1월에 곡소리가 날지 아니면 웃으실 거예요. 첫 번째 유형으로 올라갈지를 첫 번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라온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평단가 관련해서 또 정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지금 시장이 바닥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온님이 생각하는 바닥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2달 전쯤이었나요? 한 9월 달 정도에 추석 지나고 나서 아마 그때는 이제 덜 떨어졌다. 괜찮았어요. 거의 떨어진 데가 거의 없었죠. 있어도 그 구에서 한 단지에 매물 한 개,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거래 기준. 팩트 체크를 했었고요. 시장 상황이 추석 이후에 9월, 10월 달. 두 달 사이에? 딱 2달 사이에 11월 넘어오면서도 급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그 파월 형님이 연초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 180도 방향을 꺾어서 파월 형님의 이야기를 이제 계단을 3칸씩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믿었던 게 큰 화근이었는데 그 파월 형님이 이제 믿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왜? 그때 시장 상황이 바뀌면 그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는 계속 비슷해으로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갑자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 그 말이었으면은 지금도 파월 형님이 작년에 올해 올리지 않고 올리더라도 경기를 보면서 조금씩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이게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얼어붙지 않고 얼어붙더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얼어붙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안 되면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유를 좀 줬어야 되는데. 근데 뭐 매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아예 없고 그냥 아예 빙하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40년 조금 안 살았는데 뭐 이제 제 또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뻔한 스토리다. 갑자기 시장에 충격을 줘야 이제 좀 이렇게 좀 음모론일 수 있는데 중산층으로 올라갈 뻔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시 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연준 입장에서 이제 뭐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라온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뭐 물가 상승률이죠. 왜냐면 작년 하반기 때부터 물가 상승이 조짐이 좀 안 좋긴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가지고 연준에서 이제 천천히 올리겠다고 이제 물가를 잡아 나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9%까지 이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엄청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목표 물가 상승률이 지금까지 보통 2%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봤자 7%. 이게 확 떨어진 게 아니라 둔화된 거죠.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네요.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연준의 금리 정책 목표는 말고는. 오직 다른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금리에 대한 물가 상승의 책임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해서 나타나는 경기의 부작용 상황, 이거는 연준의 책임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릴 때만큼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리다가 이제 해결되면 내리면 되는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해서 뭐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어쨌든 함부로 예측 어렵습니다. 왜? 파월 형님조차도 자기도 몰라요. 그때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가 출렁이는 것보다 전세가 출렁이는 게 굉장히 더 파격이 큽니다. 왜? 매매가가 출렁이는 것은 전세만 잘 맞춰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대로 좀 장기 한 2년이든 3년이든 보유해 나가면 전세 한 템포, 아니면 한 템포 더 갱신 연장하면 두 템포. 그러네요. 예, 그러면 4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변곡점에 의해서 다른 변수가 생기고, 지금 이제 규제 정책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죠. 그게 뭐 당장 효과를 발현하는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이제 플러스 시그널이 다시 회복의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되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랑 동시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매매도 쉽지가 않아요. 팔 수도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거의 뭐 사면초가인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은 세상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이 눈물의 고개를 겪고 이겨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경험치도 얻게 되고요. 그러면 엄청난 이 고난을 겪었던, 이겨냈던 이 마인드를 갖게 되면 엄청 강해집니다. 이번엔 수동적으로 뭐 여파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받는 경험치가 이제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잡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너무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완화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뭐 언급을 잠깐 할까요? 가장 큰 게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제지역을 다 완화시켰습니다. 서울하고 일부 뭐 광명이나 하남이나 광명, 하남, 분당, 뭐 수정구하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과천하고. 그렇죠. 이 풀지 않았던 지역이 반대로 서울권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서울에 준한다. 풀 수 없다. 서울이다.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요, 서울하고 이제 다 푸셔야 됩니다. 규제 지역은 아예 다 제로화 시키셔야 돼요. 서울권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좀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가장 많은 이런 서울 핵심 지역. 투자 대기 수요. 그렇죠. 투자 대기 수요 플러스 실수요자도 가장 많은 곳이 서울 쪽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현재 왜? 지금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이제 종부세도 완화가 좀 되고요. 보유세. 그다음에 취득세도 조금 완화가 됐죠. 취득세 자체를 완화시킨 게 아니라 규제에서 비규제 넘어가면서 취득세 구간이 이제 좀 완화가 됐고, 그런 부분 양도세도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양도세가 이제 충분하게 좀 완화가 됩니다. 2년 거주 조건도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규제에 묶이면서 받았던 제재들이 그냥 풀린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전세가 너무 불안해요. 자꾸 담보대출만 생각하시는데, 그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매매자금 대출은 자기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왜냐하면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셨던 세입자분들은 만기가 되면 이탈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싼 게 이 세입자분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전세 끼고 사신 분들,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그 영향이 가는 거고요. 금리가 좀 빨리 낮아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버를 보거나 언론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자 고수분들 한번 보니까 한 거의 7대3으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비율이 3은 좀 빠른 단기간 만에, 단기간이라고 하면 한 1년 전후 상승을 하게 된다. 조정기간과 하락장은 짧다. 근데 나머지 한 70%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장을 이제 면치 못한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될 게, 우하향,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시장의 법칙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왜? 이 자산의 시장도요, 어쨌든 일종의 재화의 성격, 이걸 띈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우상향, 이 평균치보다 너무 이제 곡선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평균치에 수렴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하락이 이게 계속 평균치보다 밑에 있다 보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제 나중에 반대로? 폭발받아서 다시 이제 또 상승의 구간. 결국에 평균 우상향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있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 우상향 법칙이 싫다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폭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자산 시장이거든요.